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요새 청와대가 왜 이럽니까? 이 문서 외부 유출됐죠. 거기다가 수석비서관은 항명했죠. 또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에 지금 외부 인사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어쨌든 했다라고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치권의 주요 뉴스들 지금 청와대가 도배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과연 청와대 왜 이럴까요? 그래서 청와대 생활을 해본 분들 현재 상황 어떻게 보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DJ 정부 시절에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낸 분이죠. 김한정 연세대 객원교수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 교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이걸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안타깝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을 모시는 곳이고 국정의 중심지입니다. 국정이 흔들리면 국민의 생활, 경제 모든 면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예. 최근 이런 일련의 사태에 보면 청와대가 마치 국정의 혼란 또 갈등의 진원지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 대통령의 그 신년 기자회견 자체도 묻히게끔 만드는 게 청와대 아닙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수첩 파동의 진원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음정환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런 식으로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계속된 입장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석에서 12월 18일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박관천 경정만이 지금 이제 지목되고 얘기가 나오고 있을 텐데 조응천 전 비서관 얘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 이게 뭐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설령 음정환 전 행정관 얘기가 맞다 하더라도요. 지금 음정환 전 행정관이 홍보수석실 소속이었었죠. 그렇죠? 네네. 이 홍보수석실이 이런 얘기를 뭐 배우고 어쩌고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적절하죠. 네. 예. 홍보수석실은 원래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의 미디어 관련한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지원하는 부서죠. 또 대통령의 이미지나 또 대통령의 발언 또 언론 노출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니까 네. 또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사태는 좀 그런 고유 업무를 넘어선 좀 권력 갈등을 부추기고 또 본인의 그 언행의 그런 전후맥락 보도된 내용이지만 제한적 내용이지만 단순한 오바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들이 많이 발견돼서 좀 더 지금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되면은 사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사직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의 지금까지 그런 문제 처리 방식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고 또 잘못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처리하고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지 잘못했는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실질적으로 보면 감싸고 돌기처럼 비칩니다. 이번 이 사건도 엄정한 행정관이 지금 진실 공방도 있지만 무리를 일으켰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이미 지난 6일 날인가 7일 날에 있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비서실장한테 항의했고 또 유승민 의원은 정무수석 이 부속실장한테 사실 여부를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회신이었고 조치 없고 또 행정관을 불러서 조사를 한 흔적도 없고 또 그 말을 전한 또 그 전 비대위원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또 문의해본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언론에 이게 터지고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면직 조치한다. 이건 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기자회견이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네. 3인방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3인방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의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비선 실세 의혹 검찰 수사를 잘 믿지 못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국민의 뜻을 좀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게 행정관의 정치적 오버 사건으로 보기에는 지난 1년의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핵심은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용인술 또 청와대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너무 제한된 사람만 쓴다. 그리고 측근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결국은 예. 청와대 공식 라인이 붕괴되고 시스템이 붕괴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 그래서 인사 쇄신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일축해버렸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반발하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길을 열고 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이나 남은 국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안전적 운영에 몰두하셔야 되고 이런 정치적 권력 다툼적 이런 또 음해라고 청와대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이 난무하는 상황은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청와대에 계셨던 분으로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라고 보십니까? 비서실장이야말로 비서실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편안하게 국정 운영을 하는데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사건 이전에 더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서 유출 사건 그리고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그런 서로 아주 낯뜨거운 그런 권력 갈등, 인사 여러 가지 난맥상 이런 부분은 모든 중심에 비서실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 이 비서실장 그러니까 청와대 전체를 코오디네이트 해야 되는 분인데 그 기능이 잘 지금 발휘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조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비서실장이 도리어 저는 십상실이 이런 표현은 너무 좀 비하적 표현인 것 같고 그렇죠. 예.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는 분들 또 젊은 비서관들 소위 그 과잉 충성파들 뒤에 도리어 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건 인적 쇄신을 통해서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시스템 정비를 해서 바꿔야 되나요? 대통령님의 결정이겠죠. 결단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드물게 사심 없는 분이다. 참 이 표현이 저는 재밌다고 보는데요.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믿을 사람이 없는지 그렇게 드문지도 그렇고. 역으로 따지면 사심 있는 사람이 흔하다. 그건 대통령님 주관적인 평가거든요. 청와대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고
객관적 평가가 중요한 것이지 예. 주관적 신뢰는 그거는 왕조 정치도 아니고요. 지금 그거는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또 국민들도 그게 많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DJ 정부 시절에 청와대 부속실장을 역임했던 연세대학교 김한정 개건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토요일 날 이제 호주를 상대로 아시안컵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고 그러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하고 호주하고 아시안컵에서 같은 조에 속해서 둘 다 나란히 2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요. 예. 두 팀의 맞대결, 우리하고 호주의 맞대결이 토요일 오후 6시에 벌어지게 됩니다. 예. 호주가 우리보다 골 득실에서 5골이나 앞서 있기 때문에요. 아하. 우리가 호주를 이기면 우리가 1위가 되지만 이기거나 패할 경우에 우리가 2위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1위로 올라가는 게 여러모로 좋긴 하지만요. 지금 분위기는 최근에 우리가 경기를 통해서 오만이나 쿠웨이트나 이런 경기를 통해서 경기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조 1위가 되는 것도 물론 이득이 많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희망적인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청용 선수는 지금 정가기에 실금이 가서 국내로 귀국을 해서 지금 대표팀에서 빠져 있고요. 예. 손흥민 선수는 지금 감기 몸살 때문에 좀 어려운 가운데 진통제도 먹고 그러면서 지금 컨디션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나서게 되는데, 호주가 지금 조금 이제 이번 우리나라 경기 좀 가볍게 보고 있어요. 예. 호주 감독이 이번에 경기를 치를 때 한국전에서는 주전들을 좀 빼겠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뉴욕 레드불스 쓰이고 있는 팀 K를 간판 공격수죠. 그리고 레버쿠젠에 쓰고 있는 크루스나 프랑크푸르트에 쓰고 있는 맥키레키 이런 선수들이 좀 빠질 거로 보이고요. 우리가 역대 전적을 보면 아시아권에서 호주가 아시아로 포함된다고 할 때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나라가 3나라가 있습니다. 예.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예.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주하고 모두 24번 맞붙어서 6승 10무 18패로 6승 10무 8패로 뒤져 있고요. 우리가 피파 랭킹인 69위고 호주가 100위인데 호주가 지리적으로도 있다 보니까 A매치 치르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기량이 세계 100이라는 것보다는 A매치 좀 덜 치르고 또 최근 A매치 성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순위는 좀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번 아시안컵 2경기에서 8골을 넣고 1골만을 내주고 아주 각오할 만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1위하고 2위하고 요약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네, 일단 우리가 1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동을 하지 않고요. 예. 그 자리에서 바로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점이 있고 또 우리가 만약 1위를 하게 되면은 상대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조 2위 팀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게 우즈베키스탄이나 사우디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고요. 만약에 우리가 2위를 한다. 예. 그러면 경기장을 브리즈번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 네, 브리즈번이 지금 경기 잔디가 좀 안 좋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가 2위를 하게 되면 붙은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럼 2위를 해야겠군요, 우리가. 근데 지금 중국이 전력이 최근에 좀 좋아졌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어제 중국 대표팀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8강에 누구랑 만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호주를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호주보다는 우리가 그나마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만 진짜 한지를 보여줘야겠네요. 예? 예. 지금 우리하고 중국하고 상대 전적은 축구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9번을 싸워서 예. 딱 한 번 졌습니다. 그러니까 16승 12무 1패입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이라 역대 상대전적으로 우리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게 예.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일단 과거 전력에서는 높은데 예. 현재 전력이나 상황이나 또 홈이 호주라는 걸 감안을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보다는 우리가 조금 그나마 상대하기 좀 수월하다는 뜻이죠. 어쨌든 저는 우리 대표팀이 이번에 아시안컵 예선을 통해서 물론 좀 마음에 들지 않은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너무 쉽게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어렵게 올라가면서 선수들이 조금 더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선 두 경기의 졸전 이런 것들이 우리 대표팀에는 약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약이 돼야죠. 예. 네, 이 그렇습니다. 약이 돼야 될 텐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잘 아시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쭉 나오는 노래들의 공통점 여러분 아셨습니까? 바로 90년대 히트한 노래들이라는 얘기인데 요즘 다시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도 90년대 가수들의 공연을 방송하면서 90년대 음악 역시 또다시 핫 이슈로 부상하기도 하는 건데요. 이런 복고 열풍은 영화 건축학개론 그리고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이런 것으로부터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음악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복고 열풍의 정점을 찍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러한 현상 어떻게 바라봐야지 음악평론가의 대부시죠. 임진모 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음악의 복고 열풍 이게 이제 사실 몇 년 전에는 7080 세시봉 그죠? 이랬는데 네네. 이제는 90년대예요. 예. 90년대 음악이 이렇게 크게 재조명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90 음악이 호응을 얻은 거는 한 건축학 개론 때부터니까 벌써 한 2, 3년 됐다고 봐야겠죠? 2, 3년이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90년대 음악이 호응받는 이유를 분석해 보시면 어떻던가요? 일단은 저 90년대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음악을 들었던 10대, 20대 초반 세대가 벌써 지금 40대가 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조금 어렸던 사춘기 시절이나 어렸던 그런 세대가 지금 이제 소비의 중심 세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그 시절을 갖다가 다시 소환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소환해서 기억한다. 멋있는 네네. 말이네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방송 같은 경우에 토토가 같은 경우 KBS죠. 예? 예. MBC 무한도전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결국 예. 이게 이런 90년대로 돌아가려는 복고 풍조에 쫓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복고 풍조가 더 강화될까요? 일단 제 생각엔 그래요.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지금 다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90년대의 복고 열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 사회과학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복고라는 것 자체가요. 예를 들어 국제시장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느 나라든 복고 열풍이 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 있어서의 황금기, 시대에 있어서 그 나라에 있어서의 황금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 사실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복고 열풍이 일어난다라고 보는데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다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거 아까 그 MBC, KBS 이런 프로그램이 복고 열풍을 이끄는가 아니면 그 실태를 반영하는 것인가 이거였었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걸 제 생각에는 이끌어간다고 볼 수도 있고 반영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방송이 예.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분석이 조금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왜 90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 사실은 옛날 같으면은 좀 복고를 갖다 취하더라도 조금은 먼 과거를 갔어요. 먼 과거로. 예. 최소한 뭐 30년 전, 40년 전. 예. 근데 지금은 복고를 갖다가 아주 바로바로 다 앞당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과거로 간다 그럴까요? 그게 이제 특성인데, 지금 소비의 중심 세대가 생각할 때 90년대가 아주 좋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90년대 음악이 저도 한창 이제 글 쓸 때인데 그때는 뭐 댄스와 발라드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하곤 했었는데 예. 요즘 이제 아이돌이라든가 인디 음악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상당히 다양했다는 거죠. 오히려. 네, 장르가 풍요로웠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요. 쿨이든 뭐 김건모든 스타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르다, 다양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르가 풍요롭죠. 예. 그리고 조금은 아날로그의 온기 같은 것들을 맛볼 수가 있죠.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덜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덜 전자적이고. 예. 거기에 사람들이 좀 흡족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다음 코너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밖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영화평론가의 대부시죠. 우리 오동진 평론가께서 밖에 계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복고라고 하면 지금 세대 사람들이 예전의 노래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임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은 조금은 이 먼 과거보다는 가까운 과거가 노스텔지아 시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노스텔지아 시장이 확립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연하게 그냥 옛날에를 좋고 그걸로 끝내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상업화하고 산업화하고 트렌드화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하나의 물결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 이게 과연 누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방송이 먼저 주도를 한 거냐 아니면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걸 방송이 잘 포착했느냐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요. 예. 어쨌든 지금은 먼 거보다는 좀 가까운 것을 노스텔지아 시장화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90년대가 아닌데요.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도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봐요. 그거는 뭐냐면 국제시장이다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라든가 또 아프나올 세시보 이런 거는요. 우리가 지금 문화에서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나가는 경향보다 뒤로 돌아가는 경향 이런 레트로 경향이 더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새로운 생산물 또는 진취적인 거 진보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복고가 하나의 핵키워드다.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지금 10대들도 이 90년대 음악을 좋아하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인데, 70번 같은 경우, 7080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대, 20대들한테는 조금 너무 멀었어요. 멀죠. 네, 템포도 느리고, 네네. 근데 90년대 음악은 어느 정도 지금의 문법하고 대중문화 문법하고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온기가 있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대들이.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전화 끊겼을 때 그런 말씀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면 과거의 본인의 황금 시절 혹은 한 국가의 그 황금 시대를 회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우리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한다면 저도 그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역사적으로 너무 또 그것과 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 직결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분명히 지금 살림이 좀 팍팍하고 조금은 좀 뭐랄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안한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조금은 위안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보실 때는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 구공문법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음악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소비의 중심 세대에 섰기 때문에 이 단발로 그칠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한 2, 3년 동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데
문화의 특성은 뭐냐면 질릴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약간 좀 이게 너무 많이 얘기됐다, 질린다. 그럼 바로 또 다 돌아서는 것이 이 대중문화 이 트렌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당분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진모 음악평론가였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 시네마인 뉴스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출발 새 아침 4부는 시네마인 뉴스로 꾸며지고 있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지금 아마 회사에 거진 다 도착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이면 이제 이번 주가 다 갑니다. 그죠? 내일이면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이 음악이 아주 주말에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음악과 함께 하시는 분이죠. 시네마인 뉴스를 이끌어주실 영화평론가의 대부시죠.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못하죠. 이게요. 진짜 이게 오늘 주말인데 이 음악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 뭐 정말 인질극 끝에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나. 유아원에서는 보육교사가 아기를 정말 아기거든요. 아기를 4살이니까 쳐가지고 붕 뜨게 해가지고 날아가게 하지 않나. 이게 진짜 뭡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 좀 해보죠.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회가 요즘 좀 광기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사람들이 자꾸 보수화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질극 벌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좀 사이코패스 정신이상자인데 뭐 그것을 스스로 이제 사람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경찰력이나 또는 공권력에 의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영화 기억하십니까? 찰스 브론슨 나왔던 데드 위시. 예, 맞아요. 예. 자경단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옛날 영화 70년대 그렇죠. 근데 그런 영화들이 계속 할리우드에서 심심찮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는 이퀄라이저도 사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덴젤 워싱턴이 나온 영화고요. 곧 개봉될 영화인데 뭐 스스로 보호하려고 무장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총기 휴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의식이 자꾸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스스로 무장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면 제가 봤을 땐 사회는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심을 잡아줘야죠. 그렇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어수선할 때는 이 불길한 사건을 예견하는 암시하는 영화 이런 거 오컬트 무비 이런 게 또 많이 흥행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컬트라고 하면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심령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죠. 뭐 꼭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 등등을 일컫는 얘기가 오컬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라틴어로 보면 오쿨투스 뭐 이런 건데요. 작년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 오큘러스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거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그 집안의 아버지가 그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광기에 사로잡혀서 엄마를 죽이고 그 아이 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순한 그런 심령 공포 영화인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에 광기에 사로잡히면 그 가장 그 사회의 안전망의 기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해치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전쟁을 한다, 뭐 테러가 벌어진다 이런 차원하고 예컨대 예전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샤이닝 같은 거 보면 잭 니콜슨이 미쳐서 아이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 광기에 사로잡힌 이유는. 그러나 어쨌든 그 영화 보여주는 것은 가정의 중심축인 아버지가 미쳤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진다. 그 가족 관계가 해체된다. 가족 관계가 이상한 어떤 그런 관계의 관계로 전환된다. 치환된다. 이거는 그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컬트 무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불길한 그 전조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벌어지니까 그럼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주술적이고 심령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거꾸로 사회가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 거죠. 근데요, 샤이닝 말씀하시니까 질문 하나 있는 게 그 샤이닝이 진짜로 인공 조명을 전혀 쓰지 않은 상태에서 찍은 영화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때 스탠리 큐브릭이 만든 카메라가 이제 스테디캠이었죠. 스테디캠이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되게 무거울 텐데. 그때는 뭐 지금도 20kg 넘거든요, 스테디캠이. 그래도 뭐 그 장착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기제가 있죠. 굉장히 좋아졌죠. 그때 이제 들고 찍기를 그 흔들림 없이 특히 이제 그 복도에서 길고 긴 복도에서 아이가 쫓기고 아이가 쫓기고 아버지가 쫓아가는 그런 장면 같은 거를 카메라를 들고 찍기 할 때요. 그런 장면들은 영화 기술적으로 테크놀로지상으로 굉장히 또 신기원을 이뤘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어쨌든 스탠리 큐브릭이 대단한 감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섬뜩했어요. 뭐냐면 가장 무서워요, 그거. 가장 믿을 수 있는 관계와 믿어야 되는 관계가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이게 사실 영화적인 얘기면 좋겠는데 실제로 요즘 뭐 이번 인질극 사태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영화가 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그 불길한 전조 보여주는 영화 또 종교적인 영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올드 팬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데미 무어죠. 데미 무어가 62년생이니까 지금 55 정도 됐습니다. 54살인가요, 만으로. 뭐 요즘 또 이혼했습니다만 브루스 윌리스와 살다가 애시튼 커처 한참 어린 남자 배우랑 살다가 또 헤어졌죠. 그런데 데미 무어가 한참 때인 1989년에 만든 영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는데 세븐 사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징조, 뭐 사인이 벌어진다. 인류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래서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상사가 재편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7가지 전조가 보여지는데요. 뭐 영화에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물고기가 갑자기 뭐 때로 죽는다든가. 근데 아이가 그 죽은 물고기를 쥐었더니 그 물고기가 뜨겁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뜨거워진다든가. 뭐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탈과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행태들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러다 세상 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 세븐 사인도 종교적인 그런 그 외투를 좀 쓰고 있습니다만 그 지금의 현대사회가 뭔가로 이상하게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작품이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왜 숫자가 막 보여가지고 숫자 의미를 찾아가는 노잉이라는 거 있잖아요.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네. 로즈번이라는 여배우 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노잉을 기억하시는 거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맞습니다. 그 장면 정말 잘 찍었죠. 그래서 네. 그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또 다른 어떤 그런 발전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저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점차 자기에게 다가와서 바로 코앞에서 추락하는 그런 장면이 비교적 오프닝 씬에 나와서 이 영화가 그 보여줬던 그런 충격적인 어떤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를 해석하니까 뭐 몇 월 며칠에 그렇죠.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환경 문제에 무슨 전쟁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국제적 갈등과 분쟁 때문에 핵전쟁 때문에 뭐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왜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면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이 재앙은 사실은 인간이 불러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영화가 하고 있는 거죠. 예. 인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서로 죽이려고 한다든가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심성이 달라지는 거죠. 악해지는 것이고 악마적 어떤 그런 그 성격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구적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불러오는 것이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불러오는 것이어서 그것을 막지 않으면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작품이 노잉이었습니다. 지구 최후의 날을 그린 영화 중에서 사실은 그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영화. 네. 거기서도 보면 그 외계인이 지구를 구하러 오는 것이죠. 예. 인류를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지구 구하는 게 낫죠. 슈퍼맨 네. 영화 보면은요 미국만 구하잖아요. 그거 네. 신기하대. 슈퍼맨은 다른 나라는 안 가요? 미국만 가요. 네. 지구 한 바퀴 휙 돌면서 아프리카도 가긴 합니다. 이거 잠깐 가더라고 거기는. 네. 예.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어떤 불길한 징조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데 그 미래, 불길한 징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그린 영화 중에 정말 미래를 밝게 그린 영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이제 영화로는 유토피아를 그린 영화보다는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더 기버 그 영화. 네네. 예, 네. 그거 더 기버.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결국 지구가 홀딱 망해가지고 그렇죠. 갇혀 사는 사람들이 서로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할 것인가 보존을 할 것인가 이거 아니에요. 영화 많이 보시네요. 저 영화 좋아는 합니다. 네, 아니 아침에 생방하시고 저녁에 생방하시고 혹시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니시죠? 네. 그러면 영화적으로 재앙이 옵니다. 김 PD님, 네. 저 지금 말씀을 막 하고 계신데요. 이거 어떡하죠? 사실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 같은 작품을 네, 그렇죠. 봐도 1980년에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거의 40년 전 영화인데요. 예. 5년 된 거니까요. 35년 전에 그린 그 미래사회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거죠. 매드맥스도 사실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에요? 네. 매드맥스도 사실은 인간의 광기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거기에 이제 물론 그런 사회적으로 암적인 그런 존재인 그런 갱단과 싸우는 슈퍼 경찰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예. 그 환경과 그 공간과 그 배경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들은 미래사회가 저렇게 척박할 것 같은 거죠. 황폐한 사막 같은 그런 공간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그 안에서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물고 뜯는 그런 사람들만 존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영화가 그렇게 비관적 미래를 그린 것은 그만큼 거꾸로 현실 자체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윤 앵커님께서 영화를 자주 보시는 건 굉장히 좋으신 건데요. 왜냐하면 현실 정치에 대해서 비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대한 그걸 뛰어넘어서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계속 가면 미래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와 같이 접목을 하시니까 더 많이 더 크게 현실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다. 유일한 취미예요, 제. 근데 그래서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뭐 로봇 나온다 그러지만 그것도 굉장히 미래가 암울한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암울한 미래. 그러니까 영화는 이걸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자는 거다. 제가 봤을 때 스티브 카렐하고 키라 나이틀리가 주연했던 작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정말 좋았던 영화는 세상의 끝까지 21일이라는 작품인데요. 예. 21일 남았어요. 3주 남았어요. 예. 지구는 망합니다. 자, 이 3주 남았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자,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자, 이 3주밖에 없으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 딸이 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러면 3주밖에 안 남았으면 저는 딸을 보러 가겠죠. 근데 공간상으로 지금 멀고 뭐 비행기나 교통 상황이 많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희망적인 뭔가를 발견하려고 희망적인 뭔가를 하나라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끝까지 21일을 보면 그때서야 21일 전에서야 스스로 죽기 전에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23주 정도 되고 나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더 쉽게 말해서 막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영화를 보면 코믹하게 자기 아이한테 술과 담배를 가르치는 부모도 있어요. 왜냐하면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실컷 피고 먹고 죽어라 이거죠. 그렇죠. 얘도 이 맛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 영화가 그렇게 코믹한 블랙 코미디의 어떤 그 특성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영화의 그 후반부에 보면 가슴이 짠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서로 연결해서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지구가 비록 멸망하더라도 인간성을 서로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죠. 민병헌 감독이 최근에 내놓은 영화가 제목이 사랑이 이긴다예요. 그래서 제목 하나는 잘 지었다. 어쨌든 사랑이 이긴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불길한 징조를 없애고 비관적인 어떤 전망들을 줄이면서 그리고 비극적인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1일밖에 안 남았다. 네. 그렇게 되면은요.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50% 넘는 사람들이 지구 21일 후에도 안 망해.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한 90%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장면에서 정말 좋은 장면이요. 네. 신유 앵커님 같이 방송하는 방송인입니다. 그래서 거의 끝까지 방송을 하다가 마지막 멘트를 해요.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찌개지네. 네. 그 장면이 그 최후까지도 자기의 이제 방송인들 다 떠났거든요. 네. 스튜디오에 이제 김 PD하고 이제 신 앵커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날까지 방송을 하면서 우리 김혜민 PD 집에 갈 거래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럼 혼자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 마지막 멘트가 그래도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지만 가장 큰 일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장면이죠. 제가 세상의 끝까지 21일을 얘기하니까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요즘에 이 영화를 보시면서 요즘 사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아주 좋은 추천이신데 하나 추천 더 해주고 가셔야죠. 네. 노래 어떤 거 들으세요? 제가 고민하다가요. 네. 요즘 같을 때일수록 좀 경건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요. 요거는 우리 오동진 평론가님이 추천해 주신 거고 누가 부르는 것이냐. 영혼의 공기청정기라고 불리는 가수죠. 아일랜드의 크로스오버 그룹 켈틱 우먼이 부르는데요. 요거는 김혜민 PD가 추천한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추천한 걸 혼합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방송 마치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이번 한 주 분노와 끔찍한 감정이 교차한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끔찍함과 분노 대신에 희망과 그리고 작은 즐거움이 함께한 한 주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 순서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따뜻한 주말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